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가자 전쟁 휴전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전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지상전을 확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 이란과의 무력 충돌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주요 시설을 공습해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전쟁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염원해왔던 대이스라엘 건설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의심 어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스라엘이 전쟁을 멈추지 않는 진짜 의도는 무엇인지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은 뉴질랜드 소식 준비했습니다. 얼마 전 호주에서 한 여행객이 방울토마토 몇 알을 미처 신고하지 않고 입국했다가 100만 원이 넘는 벌금을 낸 사례가 있었는데요. 뉴질랜드 역시 호주 못지않게 식품 검역이 까다롭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7월 22일 화요일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상호관세 부과 시점인 다음 달 1일 이전에 각국과 신속히 무역 합의를 하는 것보다 질 높은 합의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CNBC와 인터뷰에서 무역 상대국들과 대화할 수 있지만 합의를 하기 위해서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관세 줄다리기에서 미국의 유리한 입장인 만큼 무리한 속도전을 벌이기보다 다음 달 1일부터 일단 관세를 시행한 뒤 더 나은 제한을 제시하는 상대국과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지정학적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주요 기업의 이익이 2017년 이후 3,200억 달러 수준으로 443조 원이 증발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컨설팅 자문업체인 EY 파르테논이 연매출 10억 달러가 넘는 전 세계 약 3,500개 상장 기업이 지정학적 또는 거시경제적 변동성이 컸던 시기에 이 같은 손실을 봤다고 집계했습니다. 연구팀은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비용 관리에 성공하고 정책 변화를 잘 파악해 기업 지배 구조를 달라진 환경에 맞춰서 개선한 기업이 이익률 상위권을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구호품을 배급받으려던 민간인들이 사망한 데 대해 국제사회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25개국 외무장관과 유럽연합이 21일 공동성명을 내고 가자 지구 전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이스라엘 정부 대신 유엔과 인도주의적 비정부 기구가 구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명에 동참한 25개 국가에는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일본, 캐나다 등 G7 국가 중에서 5개 국가가 포함됐습니다만 미국, 독일은 불참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는 23일 러시아와 3차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메르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의장과 튀르키예에서 열릴 러시아와 3차 협상과 포로 교환을 논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우메르 의장은 러시아 측과 협상이 23일로 예정돼 있다고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협상 재개 움직임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압박 속에서 이뤄진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4일 러시아가 50일 내로 우크라이나와 평화합에 이르지 못하면 러시아는 물론이고 러시아 교육하는 나라에도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공군 훈련기가 학교 캠퍼스에 추락해 최소 19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1일 방글라데시 공군 소속 훈련기가 수도 다카 북쪽의 우타르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캠퍼스에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최소 19명이 사망했고 성인과 어린이 등 50명 이상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사고 훈련기는 이륙 직후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22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 혼란의 시대가 시작됐다. 네, 주말 동안에 일본에서 참여한 선거가 있었습니다. 네. 집권 자민당이 패배했고요. 극우 성향인 참정당의 약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2020년 4월 달에 창당한 정당인데요. 이번 선거에서 한석에서 14석을 더하면서 총 15석으로 움집을 키웠습니다. 네. 일본 언론들은 높은 물가 상승과 실질임금 하락, 거기에다가 양극화 등 여러 경쟁력 때문에 유권자들이 지쳤고 결국 대안으로 극우 정당을 선택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원래 유튜브에서 자극적인 음모론 퍼뜨리면서 지층을 한창 모았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문구를 따서 일본인 퍼스트를 내걸었는데 이게 잘 먹혀들었습니다. 참정당 대표는 일본 경제난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 원인을 외국인에게 돌리면서 민심을 공약했는데요. 지난 18일 유세 도중에도 제일 한국인과 조선인을 멸시할 때 쓰는 용어를 썼다가 논란이 있었고요. 결국 네.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선거 공약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외국인을 좀 배격하는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외국인 토지 구매를 엄격화하고 외국인의 참정권 불인정, 외국인 생활보호 중단, 거기에다가 영주권 취득 요건들을 강화하면서 외국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하는 정책을 내걸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헌법을 개정해서 일본 국민의 조건으로 일본을 소중히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이것도 넣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여기에다가 일본의 식량 자금률 100% 그리고 0세부터 15세까지 한 명당 매월 10만 엔 돈으로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돈을 지급하자는 포퓰리즘 성격의 여러 가지 정책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총선에서 서민층의 실수령액 증가를 구호로 내걸었던 제3야당입니다. 국민민주당 역시 이번에 외국인 토지 취득 규제 등 공약을 내걸고 총 17석을 확보하면서 22석으로 의석이 크게 늘었습니다. 대신에 집권 자민당 의석수가 줄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참정당의 약진은 의석 확보 이상의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네. 자민당 지층을 빼앗은 보수 정당이 등장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본격적인 다당 시대 막이 올랐다면서 연립여당이 약 25년 만에 기능 부전에 빠졌다 이렇게까지 분석을 했습니다. 연립여당이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장애가 걸친 여러 가지 혼란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된 것이고 경제, 사회, 민생 전반에 여러 가지 충격이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반복 학습의 효과. 네. 앞에 이제 그 헤드라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미국이 각국에 상호 관세 부과하면서 그 시점을 8월 1일 이렇게 정했는데요. 날짜에 얽매이지 않고 좀 더 질 높은 합의를 끌어내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베센트 장관이 미국의 언론과 인터뷰했는데요. 각 무역 상대국들과 대화가 물론 진행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합의 내용이지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8월 1일까지 합의하는 것보다 질 높은 합의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무역 상대국들과 대화를 계속하긴 하지만 절대로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장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이 최근에 영국, 베트남이어서 인도네시아도 협상을 이끌어냈는데요. 그러면서 인도네시아 예를 들었습니다. 5차례에 걸쳐서 초안을 가져왔는데 물론 첫 번째 제안도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좋은 것을 가져왔고 그래서 미국이 가장 좋은 협상안을 가지고 결론을 낸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뭐 사실 아주 많은 나라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세 나라와 합의를 끌어냈고 지금 다른 나라들과도 계속해서 관세 협상 벌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반복 학습을 통해서 미국도 어떤 노하우를 터득한 것 같습니다. 네. 4월 달에 관세부가 발표한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조정하거나 아니면 시기를 늦추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상대국들도 이번에도 뭔가 변경사항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것보다는 그런 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국 이제는 좀 더 좋은 것 미국이 원하는 것을 가져올 때 합의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내용이 보입니다. 중요하다는 네, 얘기죠. 맞습니다. 네. 베센트 장관은 유럽연합과 그 협상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요. 뭐 사실 이게 뜻대로 지금 되고 있지는 않긴 하지만 어쨌든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간과의 싸움에서 일단 미국이 유리하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8월 1일 이전에 주요국들과
무역 협상을 마무리 짓는 속도전은 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본과 협상에 대해서는요. 오사카 엑스포 참석자 일본을 다녔다고 하는데요. 미국 국민들 위해서 최선의 합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일본 내 우선순위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이제 가장 가까운 미래에 중국과 대화하겠다를 밝혔고요. 중국과 무역은 매우 좋은 상황이고 논의도 계속 해보겠다라고 밝혀서 그렇게 불리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8월 1일도 얼마 남지 않아서 맞습니다. 어떻게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탑승자 명단에 없습니다. 네. 네. 이러면 못하는 거죠, 비행기에. 네, 맞습니다. 네. 미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 성착취범이죠. 제프리 앱스타인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는 단독 보도를 한 월스트리트저널 기자에 대해서 스코틀랜드 순방 때 기자 명단에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캐롤라인 레비 백악관 대변인이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다른 그 어떤 언론사도 대통령 집무실 그리고 대통령 전역이 그리고 사적인 업무 공간 취약해서 특별한 접근권을 보장받지 않는다면서 월스트리트저널이 허위 명예훼손 혐의로 대통령 전역에 탑승할 13개 언론사에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25일부터 29일까지 스코틀랜드를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월스트리트저널 기자가 빠지게 된 건데 백악관의 이번 조치는 월스트리트저널이 17일 날 트럼프 대통령과 앱스타인 관련된 단독 보도 때문에 그 여파가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앱스타인 50번째 생일날 외설스러운 그림을 그려놓은 편지에다가 사인까지 써서 그걸 보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 기자가 이제 단독으로 보도를 한 건데요. 문제는 그 전에 15일 날, 그러니까 이 보도는 17일 날 나간 거고요. 15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월스트리트저널 편집자에게 전화 걸어서 그 기사 내보내면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17일 날 결국 기사가 나가게 된 건데 네. 이런 부분들을 약간 괘씸하게 생각을 해서 배제시킨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백악관 출입 기자와 해당 기사를 쓴 기자가 전혀 다른 인물이라는 겁니다. 네네. 일종의 괘씸죄인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저널 넌 안 돼, 자체를, 안 그렇죠. 돼라고 얘기를 하는 네. 겁니다. 근데 사실 올해 초에도 백악관이 AP통신을 약간 배제시킨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 AP통신이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으로 표기하는 것을 물러서지 않으면서 갈등이 있었고 결국은 AP통신을 백악관 출입을 하지 않기로 금지키로 결정했었는데요. 뭐 이거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AP통신 기자, 월스트리트저널 기자 이렇게 다 배제됐습니다. 백악관 측에서는요.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동시에 언론사들로부터 공정성과 책임성도 가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포장하기 나름. 네, 최근에 미국의 IT 기업들이 인력 감축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도입 때문에 감축을 하는 건데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장하기 나름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요. 네. 경제 실적이 물론 좋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것과 상관없이 AI가 도입되면서 인력을 감축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정확하게 알리지 않는 기업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IBM 최고 경영자가 얼마 전에 이제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를 하면서 200명의 인사팀 직원이 해고가 돼서 AI 챗봇으로 대체가 됐다라고 밝힌 적이 있었고요. 네. 또 다른 핀테크 기업도 AI를 도입하면서 회사 직원 수가 5,000명에서 3,000명을 줄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기업들은 이런 사실을 밝히지 않고 그냥 재편성, 최적화, 구조조정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AI 때문에 인력을 감축한다는 것을 숨기고 있다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 크리스틴 이 교수는요.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드러났지만 어쨌든 AI 주도로 인력이 재편성되는 거고 AI로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직접적으로 이런 사실을 밝히는 기업은 드물고 그렇지만 사실상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인력관리 기업인 앳워크의 관계자도 많은 기업들이 완곡한 표현으로 보호막처럼 이걸 쓰고 있는데 결국은 AI 도입에 따른 감원을 인정하는 것보다 운영 전략의 일환이다라고 포장하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에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기업들이 AI 때문에 감안하는 것을 밝히지 않는 것은 기업 이미지 관리 그리고 규제 회피 등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인 교수 얘기로는 AI 때문에 대체한다고 말하면 직원이나 대중들 심지어 규제 당국의 반발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럴 수 있죠. 애매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고 어쨌든 실질적으로는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네. 또 하나 위험 회피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AI가 기대만큼 성능을 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아. 인력 아웃소싱 기업은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기술이 예상보다 덜 효과적이라고 깨닫고 많은 기업들이 후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AI 때문에 인력을 감축하는 겁니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좀 시간이 필요한 거죠. 기업들도 그렇죠. 일단 해보긴 하지만 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지켜보겠다는 건데 다만 성과도 없으면 더 큰 반발이 있을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만 앞으로 AI 때문에 고용 변화가 빨라지는 것은 그렇죠. 기정사실이라고 합니다. 네, 네. 세계 경제 포럼이 미래 직업 보고서를 발표한 게 있는데요. 전 세계 고용주 중에서 41%가 앞으로 5년 안에 AI 자동화로 인력을 줄이겠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뭐 인정할 현실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조용한 인상. 네, 이 관세의 불확실성이 아직 명확히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기업들이 슬금슬금 제품 가격 올리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아마존입니다. 예. 이 소비자 가격을 유지하겠다라고 아마존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0개 저가 상품의 가격을 슬그머니 올렸습니다. 월세저널은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2,500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반려동물 용품, 데오도란트 같은 저가 용품, 생활 필수품군에서 가격이 평균적으로 5.2% 올랐다고 하고요. 반면에 경리사의 월마트는 같은 품목의 가격을 평균 2% 낮췄습니다. 이 생태계가 달라서 그런데요. 월마트는 여전히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많이 팔고 있고 그렇죠. 이제 이 아마존은 온라인에서 많이 팔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아마존은 성명을 통해서 자신들이 판매하는 제품들의 평균 가격이 눈에 띄게 오르거나 내리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서 주로 가치가 큰 그러니까 좀 높은 비싼 가격들은 좀 잘 안 내리고 네, 그래서 저렴한 가격. 올리면서 약간 눈속임을 사실 한 겁니다. 예, 사실 잘 눈에 띄지 않는 맞아요. 거죠. 네, 맞습니다. 아마존은 앞서 트럼프발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네. 공급 업체들에게 10% 가격을 내려라 이렇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아. 네, 그래서 관세 때문에 원가가 오르자 소비자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급 업체들이 이렇게 마른 걸로 자를 수밖에 없는데 네. 하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가격을 미리 올린 것으로 보이고요. 게다가 메이드 인 USA,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든 제품도 가격을 올렸다고 합니다. 뭐 관세랑 상관없는데요. 네. 예, 미국 내 제품이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렸다고 하니까 약간 이 기업들이 꼼수를 부리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월세저널은 아마존의 가장 저렴한 상품군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부분 무역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서명한 그 이틀 다음 날 바로 가격을 대폭 올렸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관세 부과 때문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미리 이제 가격을 올린 건데요. 월스트저널은 이 아마존이 올린 대부분의 상품들이 일상 필수품이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에 좀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뱀파이어 코치입니다. 네. 어떤 얘기일까요? 대만의 한 국립대학 축구 코치가 이상한 짓을 했습니다. 네. 학생들에게 학점을 믿기로 과도한 헌혈을 강요 사실 알려줘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헌혈이요? 네, 그렇습니다. 국립 대만 사범대학교 여자 축구팀 코치이자 대만 축구계 유명 인사라고 하는데요. 네. 조 타융이 학생들에게 헌혈과 학점을 연결시켜서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제보한 학생에 따르면 재학 중에서 학점 지도하기 위해서 200회 이상 헌혈했다고 폭로했다고 하는데요. 네. 심지어 14일 연속 하루 3번씩 헌혈을 강요받았던 적도 있었다라고 하루 합니다. 3번이나 해도 되나요? 헌혈을?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어. 이 코치가 얘기로는 캠퍼스 내 연구실을 목적으로 학생들에게 헌혈을 강요했다고 하는데요. 왜 강요했는지 정확한 목적 그리고 이걸 통해서 코치가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뭔가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뭔가 좀 이상합니다. 소문차인데요. 네. 사건이 공개되자 대학 측이 해당 문제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고요. 코치를 즉시 해임했다고 합니다. 코치가 어쨌든 기자회견 했습니다. 그래서 모모한 행동 때문에 학교 학생들에게 부담을 안겨서 정말 죄송하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이 사람 뱀파이어 코치다라고 말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네. 학점을 대가로 헌혈을 시키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다는 분노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약간 기괴하게도 네. 느껴지는 그런 일이네요. 맞습니다. 예. 자, 다음 키워드 진정한 솔선수범. 네. 사실 이 소식은 많이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추가 네. 보도가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네. 중국의 한 유치원에서 납 중독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이 이유를 봤더니 급식 사진을 좀 더 선명하고
화려하게 잘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은 원화 모집이 잘 될 거라 생각해서 색소 써서. 네, 그래서 네. 원장이 지시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아. 그런데 문제는 원장 본인도 급식을 먹고 혈중 납 중독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진단을 받았다고 하고요. 또 거기에다가 지역 내 병원 등이 이걸 은폐하기 위해서 검사 결과 수치를 조작했다고 그러니까요. 중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 유치원이 작년 4월달과 올해 2월달에 두 차례 걸쳐서 온라인상에서 식용이 금지된 물감을 사용해서 밀가루 반죽에 넣어서 옥수수, 소시지 빵과 삼색 대추 설계를 만들어서 급식에 정식 제공했다고 하는데요. 네. 사진을 보면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선명한 색깔이 나오는데 결국 이게 써서는 안 되는 물감을 써가지고 된 거고요. 네. 그리고 이 원장도 역시 납 중독으로 밝혀지게 됐습니다. 본인도 먹긴 먹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선수범이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일이었고 거기에다가 이 지역에서 19년 전에도 집단 납 중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오염물질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됐고 네. 지하수, 토양 샘플은 모두 정상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단 이 유치원에서만 물감을 써가지고 학생들과 그리고 원장까지 납 중독에 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네. 원장, 투자자, 조리사 포함해서 지금 6명이 체포됐고 총 17명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은 지금 좀 건강 상태가 나아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로. 예. 네.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포리너의 I want to know what love is 듣고 오겠습니다. Gotta take a little time to think things over. I better read between the lines in case I need it when I'm older. This mountain I must climb feels like the world upon my shoulder. But through the clouds I see love shine. It keeps me warm as life grows colder. In my life there's been heartache and pain. I don't know if I can face it again. Can't stop now. I've traveled so far to change this lonely life. I wanna know what love is. I want you to show me. I wanna feel what love is. I know you can show me. I'm gonna take a little time to look around me. I've got nowhere left to hide. It looks like love has finally found me. In my life, there's been heartache and pain. I don't know if I can face it again. I can't stop now. I've traveled so far to change this lonely life. I wanna know what love is. I want you to show me.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비상계엄 옹호 등 과거 저서 및 발언과 관련해 논란을 빚은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이 김 여사에게 다음 달 6일 피해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공천개입 의혹의 피해자 신분으로 오는 29일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는 25일 미국에서 미국 재무부 장관 그리고 무역대표부 대표와 2+2 통상협의에 나섭니다. 행정안전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유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부정유통에는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소비쿠폰을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혹은 실제 거래 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받아 환전하는 사례 등이 해당합니다.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의 부당한 차별 등을 막겠다며 지난 2014년 도입된 이른바 단통법이 오늘 폐지됐습니다. 인천에서 자신이 만든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이후로 가정 불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주제 수첩 오늘은 뉴질랜드 오클랜드로 가보겠습니다. 김은대 통신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한국은 여름 휴가로 이제 여행 많이들 가시는데요. 뉴질랜드 그리고 이웃 나라 호주에 가실 때는 공항에 입국할 때 검역 신고 특별히 신경 쓰셔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호주를 여행한 한 가족이 방울토마토 몇 개를 미처 신고하지 못하고 시드니 공항에 입국했다가 1,800 호주 달러, 한국 돈으로 한 1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에게 벌금을 부과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네.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검역과 식품 반입을 통제하는 국가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요. 네. 뉴질랜드도 역시 세계적으로 매우 엄격한 생물 검역 국가입니다. 입국할 때 모든 음식물, 동식물성 제품, 씨앗, 육류, 유제품 등은 반드시 신고해야 됩니다. 네. 신고하지 않으면 평균 400달러 정도의 벌금을 물거나 즉시 추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한 36만 원 정도 됩니다. 얼마 전 뉴질랜드 대표 고등학생 골프 선수가 피지에서 경기를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경기 도중 먹다 남은 바나나 한 개가 발견돼서 400달러의 벌금을 문 적도 있습니다. 네. 다만 뉴질랜드와 호주의 차이점이 있다면 뉴질랜드의 경우는 신고만 하면 대부분 상품은 검사 후에 반입 가능하거나 불허 판정만 받고 압수당하게 되는데 예. 처벌까지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예. 반면에 호주는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입 통제 식품이 발각될 경우 벌금과 함께 형사처벌이 훨씬 빈번한 편입니다. 실제로 치킨 샌드위치를 신고 없이 소지했다가 네. 3,300 호주 달러, 약 3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받은 사례도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이 정도 괜찮겠지 하고 계시다가 뭐 시작부터 여행을 망칠 수도 있겠는데요. 이거 잘못하면? 네. 여행자 입장에서는 사소한 실수도 큰 금전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출국 조치도 당할 수 있고요. 장기 입국 금지를 당할 수 있는 등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나 호주를 방문할 때는 식품류, 동식물성 제품, 씨앗 등은 무조건 신고하셔야 됩니다. 네. 신고하면
압수 폐기되더라도 처벌이나 벌금은 거의 없습니다. 입국 전에 공항 정보 사이트에서 반입 가능한 품목은 무엇인지, 반입이 안 되는 품목은 무엇인지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네. 뉴질랜드 세관에서는 김치, 고추장, 된장 같은 음식 이름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자는 요구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은 그렇다고 신고하지 않고 나가다가 적발되면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아, 또 그렇군요. 벌금의 규정이 수시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출국 직전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네네. 입국 24시간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NZETA라는 입국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사실 오늘 아침 한국에서 입국하기로 했던 제 친구가 있었는데요. 네네. 어제 인천공항에 나갔다가 입국 신고를 늦게 하는 바람에 오늘 입국하지 못하고 여행 스케줄을 바꾼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입국 신고 꼭 하셔야 된다는 것까지 알려주셨고요. 사실 뭐 휴가 외에도 여행 외에도요. 뉴질랜드에 뭐 한국에서 유학을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워킹 홀리데이 특히 가는 청년들이 많은데 오는 11월부터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유학생들의 근로 시간에 변화가 생긴다고요? 네. 올해 11월 3일부터 뉴질랜드 유학생들은 학기 중에 최대 주 25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해집니다. 이번 조치는 국제교육, 성장으로 가는 플랜, Going for Growth 플랜의 핵심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네. 뉴질랜드로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근로시간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포스트 스터디, 졸업 후에 더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가 신설됩니다. 네. 근로 가능 시간이 기존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늘어나는데 2025년 11월 3일 이후 발급되는 모든 학생 비자에 적용됩니다. 기존 학생 비자 소지자도 추가 근로를 원한다면 비자 조건을 변경하거나 새로 학생 비자를 신청할 경우에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한 학기 교환학생이라든가 네. 단기 유학생, 보호자, 그리고 학교 허가를 받고 뉴질랜드에 온 중고등학교 12학년, 13학년 재학생도 해당이 됩니다. 네, 뉴질랜드 정부가 유학생 유치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근로 시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좀 개선할 점이 있겠죠? 네, 뉴질랜드에서는 유학 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뉴질랜드 입장에서는 연간 유학생 1인당 평균 지출이 학비, 생활비 모두 포함해서 뉴질랜드 달러로 약 4만 5천 달러, 한국 돈으로 한 4천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네. 경제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 학생 지원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에서는 24시간 디지털 지원 플랫폼을 마련하고 유학생들이 더 나은 곳에서 거주할 수 있게 숙박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고요. 네. 정신건강 서비스라든가 비자 전자화와 핫라인을 더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런 정책 변화는 코로나19 이후 뉴질랜드의 유학생 유치 재도약 전략의 하나이기 때문에 정부는 보다 유연한 체류 조건과 근로 환경을 만들고 무엇보다 학생 중심의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현지 취업 시장 진입 경로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질랜드에서 김은대 통신원이 전해드렸습니다. 요즘 가자 지구에서는 굶주림에 지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구호 식량 배급을 받으려다가 이스라엘 군의 총격에
사망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시리아 수도를 폭격하는 등 군사 개입을 확대하고 있죠. 휴전협정에는 느긋하고 오히려 전쟁을 확대하는 이스라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건지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일기 선임 기자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가자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상황 좀 살펴주실까요? 일요일이었죠. 20일 가자에서는 식량을 배급받으려던 주민들이 총에 맞아서 무려 93명이 숨졌습니다. 네. 전날인 20일에도 남부에서 가자 남부에서 식량을 받으려던 주민 32명이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이스라엘 군이죠. 즉각적인 위협을 제거하려고 경고 사격을 발사했다. 이렇게만 그냥 해명하고 넘어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영국 등 미국을 제외한 28개 서방 국가들이 어제 공동 성명을 내고 당장 종전해야 된다. 이스라엘을 네. 비난했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전쟁이 잔혹하게 변하고 있다. 휴전협정 살상을 끝내고 휴전을 해야 된다. 대변인을 통해서 말을 했습니다. 이틀 전에는 교황도 이스라엘이 전쟁을 끝내야 된다. 이렇게 촉구하고 있으면 네. 우려를 표명했죠. 그렇습니다. 네. 부식량을 받으려고 가는 주민들에게 어떻게 총을 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지난 5월 27일부터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네. 가자에서 구호식량을 받으려던 주민을 향해서 총질이 계속돼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난 5일부터 자신과 미국의 지원에 의해 설립되고 미국의 민간 계약자들이 운영하는 가자 인도주의 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네. 이 재단을 통해서 가자 구호 활동을 하겠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구호 단체들에 대한 들이 가자에 접근하고 활동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막았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은 기존의 UN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사업기구 등이 하마스에 의해서 장악돼 갖고서 하마스의 이익에 봉사하고 있다 이런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가자 인도주의 재단이 운영한 구호 식량 배급소 남부에 4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네. 활동이 시작한 5월 27일부터 군중들에게 총질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군중들이 굶주려서 막 몰려가서 네. 배급받으려고 하면은 총질이 날라와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엔 인권사무소에 따르면은 7월 16일 현재까지 약 875명이 죽었습니다. 그 사태에서 지금 7월 16일 현재였으니까 오늘까지 치면 한 1,000명 정도가 넘겠죠. 식량을 받으려다가. 그렇죠. 네. 와. 근데 이스라엘은 해명이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다. 괴한들이 네. 총격을 가했다. 혹은 군중들이 몰려들어서 위협이 돼서 경고 사격했다. 이 정도의 해명만 내고 이런 사태는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단체 가자 인도주의 재단이 구호 단체라고 볼 수는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주장을 하죠. 네. 그런데 기존의 구호 단체들은 네. 가자 인도주의 재단이 국제적으로 확립된 구호 방법을 무시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구호 방식이 네. 주민들에게는 적일 수밖에 없는 점령자 이스라엘 당국과 협력하는 군사화된 모델이고 인도성, 중립성, 불편부당성, 독립성 등 인도주의 핵심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시북의 구호단체가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가자 인도주의 재단은 이스라엘이 가자 점령에 의해서 주민들에 대한 구호까지 통제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자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은 주민들을 남부에다 다 몰아넣습니다. 네. 그리고 그 남부에서 지금 식량 구호까지 통제하고 있는 거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식량 구호하고 이게 마지막 나무밖에 없는데 이걸 이스라엘이 이제 틀어지게 된 거죠. 왜 그러는 걸까요? 왜 식량 구호 활동까지 이렇게 이스라엘이 장악하려고 하는 건지. 가자를 완전히 점령하고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축축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식량 구호까지 통제해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살 것도 먹을 것도 없는 상황으로 그래서 가자를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떠날 수밖에 없는 곳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죠. 이스라엘이 이미 가자 전쟁이 발발한 직후부터 이런 의도를 보여왔습니다. 네. 가자 전쟁이 발발한 지 6일 만이었던 지난 2023년 10월 13일에 이스라엘 내각의 정보부가 가자를 남북으로 나누고 장기적으로는 시나이 반도로 주민들을 이동시켜서
시킬 것을 제안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즉 북부에 대규모 공격을 퍼부어서 주민들 남부로 밀어내고 네. 그다음에 남부에 대한 압박을 더 강화해서 결국은 220만 명에 대한 가자 주민들 그 남쪽에 이집트 시나이 반도 쪽으로 밀어내겠다 이런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 이후에 주민들 다 남부로 소개시키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베냐민 네타냐후 내각의 극우 세력들은 일관되게 가자를 점령하고 팔레스타인 주민을 축출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1월에 가자를 대규모 리조트 개발을 하겠다. 그리고 네. 가자 주민들을 몰아내겠다. 그렇죠. 쫓아내겠다. 이런 네. 발표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지난 5월부터 가자 전체를 점령하고 철수하지 않겠다고 한 방침을 공식화하는 기드온의 전차 작전을 개시하고 지금까지 계속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자 전역을 점령해서 군사적 완충지대로 전환하고 주민은 남부로 강제로 이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 전역은 이스라엘의 안보 통제하에 놓일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극우인 베자렐 스모트리치 재무장관은 가자를 완전히 파괴하고 주민은 절망 속에 해외로 떠나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더욱이 지난 7월 7일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이집트와 접한 가자 최남부 라파에 이른바 인도주의 도시라는 걸 건설해서 네. 가자 주민 220만 명 거기다 다 몰아넣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지역에 이걸 가자 지구를 주민들 다 인도주의 도시의 주민들 다 몰아넣고서 네. 다른 나라로 자발적으로 이주하도록 장려해야 된다. 이런 말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가자 인도주의 재단이 만들어졌고 그 이후부터 식량을 받는 주민들이 몰려들면 총질이 계속되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너무하네요. 예.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자에서뿐만 아니라 사실은 최근에 시리아에도 군사 개입을 하고 있어서 네. 이건 또 왜 그런 걸까요? 7월 들어서 시리아 남부 스웨이다에서 베두인족과 드루즈족 사이에서 종족 분규가 발생했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드루즈족이 자국의 우호적이고 충성한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명분으로 즉각 개입했습니다. 네. 물론 시리아 정부군도 파견돼서 개입하니까는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정부군을 향해서 공격을 한 거죠. 드루즈족은 이슬람에서 소수 종파인 시아파이고 시아파 중에서도 분파인데 어쨌든 무슬림입니다. 근데 무슬림 중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는 부족입니다. 네. 현재 이스라엘, 레바논, 시리아 등지에 많이 살고 있는데 시리아 내에 있는 드루즈족은 좀 약간 복잡해요. 친이스라엘도 있고 반이스라엘도 있고 모두가 다 이스라엘을 지지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스라엘이 드루족을 보호하겠다 이런 명분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급기야 17일에는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의 대통령궁 국방부까지 폭격을 해버렸습니다. 드루족을 탄압하지 말라 이런 명분으로.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질적으로 노리고 있는 것은 시리아 남부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이 아니냐 그리고 과도 정부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태로 이스라엘은 시리아 남부에 진입해서 주둔 중이고 이런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진 이스라엘이 시리아 남부에 영향권을 키울 것은 이제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레바논 헤즈볼라였죠. 이란 이렇게 그렇죠. 전쟁을 하다가 네. 이제 지금 시리아까지 이제 들어온 확대되고 거죠. 네. 있는데 네. 중동 지역에서 뭔가 입지를 다지고 싶은가 봐요. 영향력을 이스라엘이. 갖다가 확장하고 세력권을 확장하려는 네. 게 분명합니다. 네네. 이스라엘은 가자 전쟁이 발발하자 차제에 중동에서 자신들의 세력권을 확장하려고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네. 즉 남쪽으로는 시나이 반도에서부터 북쪽으로는 이라크의 유프라데스 강 연안까지를 자신들의 세력권 혹은 점령지를 확대하는 이른바 대이스라엘 구상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 전쟁이 발발한 지 한 1년 뒤인 2024년 9월 27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지도 2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지도 하나는 네. 이스라엘의 적국인 이란, 시리아 이런 나라들을 갖다 꺼멓게 칠해놓고 저주란 그림을 글을 써놨고 또 하나는 자기들과 수교하고 있거나 수교하고 있는 나라들 이집트,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네. 파란색으로 그려놓고서 축복이란 말을 써놓고서 앞으로 이걸 갖다가 이 축복의 땅을 넓히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네. 이스라엘의 증오스러운 야망이다.
그들은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 사이에 우리 조국 땅을 탐낼 것이다. 결코 가자 지구만으로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언을 경고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내부의 극우 세력들은 시나이 반도부터 유프라데스 강 연안까지를 이스라엘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대이스라엘 구상을 공개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 영역은 과거에 고대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국 때 영역이다. 근데 뭐 역사학자들은 그런 영역 없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허구라고. 네.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의 이런 야망은 지난해 말 시리아에서 이란의 최대 동맹이었던 아사드 정권이 붕괴되면서 이제 급진전되고 있습니다. 네, 네. 당시 아사드 정권이 붕괴되니까 이스라엘은 한 67년에 시리아로부터 점령했던 골란 고원에 있는 이스라엘의 정착촌 주민들을 2배로 늘리는 한편 그 골란 고원을 사이에 둔 완충지대를 넘어서 군대를 투입해서 또 점령기를 확대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가 요번에 그게 나는 그 종족 분규가 나니까 남부까지 더 깊이 진입을 한 거죠. 이때가 기회다 생각한 그렇죠. 거네요. 네. 그래서 골란 고원에 이어 시리아 남부를 점령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면 이라크 쪽으로까지 갈 수 있는 영향권 확대가 됩니다. 이걸 갖다가 이스라엘 내부의 극우 세력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골란 고원 시리아 남부를 거쳐서 이라크의 유프라데스 강 연안까지 이어진 이른바 다윗의 회당을 건설해야 된다. 다윗이라는 건 옛날에 고대 이스라엘의 유명한 대왕 이름이죠. 예. 다윗의 회당을 건설해서 이스라엘이 현재 실제로 이 다윗의 회당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쟁을 멈출 마음은 없어 보이네요.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이 가자 전쟁이 발발한 이후 2차례 휴전을 했습니다. 하나는 한 달 뒤인 한 2023년 11월 중에 한 1주 넘어서 약간 휴전을 했고 네. 두 번째는 올해 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에 휴전을 했습니다. 두 개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 휴전은 워낙 인지 석방이 급박했기 때문에 그때 휴전을 해서 거의 인진의 절반 석방 받았습니다. 네. 두 번째 휴전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으니까 내가 취임했는데 네 전쟁 끝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압박이 세니까 신용을 해준 거죠. 근데 물론 다 휴전이 깨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휴전 협정을 했었고 그 전에도 계속 휴전 협정을 했는데 한 번도 휴전 협정이 타결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도 지난 6일부터 카타르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 휴전 협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 좀 진행이 되지 진행이 않아요. 없습니다. 저도 네. 몇 번 여기 나와서 곧 될 거 저도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결국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후부터 이 휴전 협상은 안 되는 거구나. 이스라엘이 결국은 휴전 협상을 한다는 핑계로 네. 국제적인 비난을 막고서 면하고. 결국 전쟁을 계속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협상 중인데 자꾸 뭔가 공격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20일 어저께 2조일 날 주민들이 식량받으려다가 죽은 20일 그때 이스라엘은 가자 중부인 데이르 알발라 일대를 주민들한테 너 다 떠나라. 이제 여기를 공격하겠다 한 겁니다. 네. 이스라엘이 이 중부 데이르 알발라에서 대피경보를 발령한 것은 가자 전쟁 이후 처음이고 실제로 이스라엘 군 대변인도 이전에 작전을 수행하지 않았던 지역에서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자기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네. 전쟁 활동 확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현재 휴전협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60일간 휴전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사실상 이스라엘은 조건이 이겁니다. 모든 인질을 석방해라. 그리고 하마스가 완전히 해체해야 되고 박멸시켜 버리겠다. 그렇지 않고서는 종전할 수 없다.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결국 협상 상대인 하마스 입장에서는 하마스가 잘했든 못했든 간에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렇죠. 제안이죠. 네, 네. 그래서 휴전 협상은 단지 이스라엘이 가자 전쟁을 계속 수용하려는 위장막 혹은 더 인근으로 전쟁을 확대하려고는 위장막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뉴욕 타임즈에서 지난 15일에 아마 좀 충격적인 기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 브라운 대학교에서 제노사이드 즉 대량 살상을 전공하는 교수인 오메르 바트로벤 교수가 네. 지금 지금 이스라엘은 제노사이드 대량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는 아주 장문의 기고를 실었습니다. 네.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자기가 제노사이드를 전공한 사람인데 네.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에서 하고 있는 것은 내가 공부했던 제노사이드에 가장 부합하는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장문에 아주 기고를 기고를 했고요. 했는데 네. 뉴욕 타임즈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비판적이긴 하지만은 네. 이스라엘이 대량 학살을 한다. 이런 말은 미국에서는 상당히 금기시되는 말인데 이제 이런 기고까지도 이제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걸 지켜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게 너무 국제사회가 지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무력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크립트의 For the First Time 전해드리면서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he's all laid up in bed with a broken heart, while I'm drinking Jack all alone in my local bar.